멜라니 클라인이 영국의 태상광의 이론을 세웠지만 멜라니 클라인과 같이 이론을 개발한 후학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쟁쟁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윌프레드 비온이에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시작한 이론을 조금 더 정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확장한 이런 이론가가 비온인데, 비온이 초기에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람으로 후계자처럼 인정이 됐는데, 후기에 가서는 독자적인 이론들을 발달시키면서 런던의 클라이언들, 그러니까 런던에서 있던 클라이언들에게는 뭔가 좀 이상해졌다. 어떤 우리 학파를 떠난 사람 같다. 이제 이런 인상을 주었어요. 특히 미국에 와서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나중에 북미주에 가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후기에 가면서 조금 더 이분이 쓰는 용어들 자체가 영성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대상관계 이론을 떠나는 이런 폭넓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대상관계 이론가들에게 불편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오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를 어떨 때 임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영성적으로 이해해서 이게 God head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궁극적인 진실, 진리 이런 개념으로도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분이 영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상 속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진실, 내담자의 진실된 모습을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각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온에 대한 평가가 특히 클라인 후계자들 그룹에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이런 입장이 돼요. 나중에 가면. 그렇지만 윌프레드 비온이 굉장히 다양한 이론을 개발했기 때문에 클라이니언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클라인 비온 학파 이렇게 지금은 대부분 인정이 돼요. 클라인과 비온을 함께 놓고 이걸 하나의 학파로 보지, 클라인 학파라고만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론 자체가 멜라니 클라인이 개발한 이론이 풍부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비온이 가졌던 어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론들을 멜라니 클라인과 비온의 이론을 합쳐서 공부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비온이 얘기 중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비온의 시기심 얘기가 나오는데, MB라는 개념이 멜라니 클라인이 개발한 개념인데, 그 시기심, MB, 그리고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 수사적 동일시, 이런 개념들이 멜라니 클라인이 대상관계 이론을 발달시키면서 사용한 개념인데, 이 개념들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임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적인 큰 의미 있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도록 하는데 비온의 공헌이 컸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를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에 제시되는 두 개의 짤막한 꿈은 그가 이론화하려고 했던 마음과 의미를 파괴하는 시기심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정신분석을 받고 있는 중년 남자인 짐은 누군가가 자신의 귀를 들여다보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도 자신의 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귀 속에서 피 맺히고 짓무른 물집을 보았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짐이라는 중년 남자의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귀를 들여다보는데 자기도 자신의 귀를 들여다봐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하고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하고 여기서 누군가라고 하는 것하고 자기하고 지금 서로 오버랩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귀를 들여다보는데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또 꿈속에서는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죠. 여기서 혼선이 발생하죠. 어떤 혼란스러움이 이 속에 이미 드러나 있고요. 첫 번째 꿈에서. 다음 주에 그는 형과 아주 일상적인 전화 통화를 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의 형은 늘상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감상적인 어투로 그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 첫 번째는 꿈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일상 삶 속에서 있었던 대상 관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형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 통화에서 형은 이틀 후에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겠다고 알려왔다. 형은 짐을 통해 만난 그의 옛 친구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작정이라고 말했다. 형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짐의 집을 방문할 수 없으므로 짐이 아이들과 함께 잠시 자기가 머무르는 곳으로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짐은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형은 무뚝뚝하게 그에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지 마라고 말했다. 형은 그렇게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방문이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여행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여행을 계획한 이유 중 하나가 요즘 짐이 죽은 것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도 안 되게 화를 낼 만큼 살아있는 것을 보니 즐겁다고 말했다. 형이 짐을 대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그의 가족이 짐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다루는 방식 그대로를 반영한다. 일상적으로 그의 형의 그러한 말투에 혼란스러워지고 기가 죽었다. 그는 형의 말에 아주 무기력한 느낌으로 반응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의 강력하고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그의 만성적인 자기감각은 자신이 깊은 손상을 입었으며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짐의 꿈은 비혼의 개념을 잘 드러내준다. 그의 공허한 자기 마음은 마음속에서 자신으로 향해진 공격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의 자기 감각들은 그가 고통스럽게 절망적으로 느꼈던 중요한 타인들과의 참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반응이자 그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은 짐이라는 분이 여기에 드러나는 내용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는데 오랫동안 분석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세팅을 얘기를 2주 동안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꿈을
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실제 그 형과의 관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형에게 자기 정서를 표출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저자가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어떤 비혼의 얘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스키조이드한 여기서 사이카틱한 사람들이 왜 사이카틱한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기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 우리 186쪽에 비혼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혼의 이론에 따르면 시기하는 유아는 대상과의 연결을 전체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하며 젖가슴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 젖가슴에 결부된 자신의 정신적 능력까지도 공격한다. 유아는 환상 안에서 대상을 갈기하게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현실을 이해해주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자신의 인지 지각 능력마저도 파괴해버린다는 것이다. 비혼은 시기심을 마음이 그 자체를 공격하는 일종의 심리학적 자기 면역 장애로 간주한다. 이런 설명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용어를 독특하게 쓰고 있긴 해요. MB는. 멜라니 클라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 엄마의 젖가슴을 만났을 때 엄마의 젖가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때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자기 젖을 주지 않는 것에서 시기심을 느낄 수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젖가슴으로부터 충분하게 자기가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에게는 끝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좋은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엄마의 젖가슴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 이런 게 시기심인데 두 가지 측면이죠. 자기를 만족시켜 주어도 시기심이 생기고 만족시켜 주지 않아도 시기심이 생기는 이런 묘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은 원초적인 어떤 우리의 공격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원초적인 공격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환경하고 관계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얽히는데 비혼이 정신증을 설명하는데 이 시기심의 이론과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 이론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요. 이 시기심의 이론을 조금 현대정신분석 쪽으로 공격성의 이론으로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성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공격성, 우리가 타고난 공격성이라는 게 있고 좌절 공격성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비혼이나 멜라니 클라인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현대 정신분석 쪽에서 얘기하는 이런 구체적인 MB다, 라이벌이다 하는 이런 용어에 매이지 않고 그냥 공격성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타고날 때 멜라니 클라인이나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생애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을 함께 타고난다고 그러죠. 생애 본능과 죽음 본능을 타고나는데 이 죽음 본능이라고 하는 게 데스 인스팅크로부터 어그레션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타고나는 우리의 공격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공격성을 굉장히 많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격성을 많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타고난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공격 성향도 각각 다르게 펼쳐지는데 공격 성향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보건 이 짐이라는 분이 그 가족 안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여기서 아까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형이 이 사람을 공격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사는 곳에 와서 자기가 바쁘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이 불편한 정서를 드러내니까 형이 동생에게 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러지 마라고 오히려 비난을 해요. 그래 비난하는 형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일반적으로 그의 이 짐의 가족이 짐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머니가 이 짐을 대했던 태도라는 얘기죠. 그 짐에 대해서 어머니가 항상 짐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항상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는 형의 그러한 말투에 혼란스러워지고 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기가 죽어 지냈는데 지금 형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할 때 어머니에게 자기 정서를 드러내거나 항변하지 못하고 항상 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형의 말에 아주 무기력한 느낌으로 반응을 했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형의 강력하고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의 어린 시절에서는 어떤 공격성이 자기한테 일어났을 때 이 공격성을 대상을 향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 공격성이 있을 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의 정서나 공격성을 자기가 담아내기 어려우면 크게 봐서 두 가지죠. 대상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또 하나는 이를 느끼지 않으려면 그 대상 자체가 그러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어머니를 공격한다는 거 엄두를 못 내죠. 어머니를 공격하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보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는 자기를 먹여 살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공격성이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 대상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자기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자신의 인지 지각 능력을 파괴해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젖가슴이 시기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 엄마의 젖가슴을 파괴하고 싶어 엄마의 젖가슴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쩌면 그런 환상 속에서 이 대상을 갈기하게 찢어놓는 이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대상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 능력, 인지 지각 능력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럼 자기가 멍청이가 되어버린다. 그 공격성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편안해진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게 무기력하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의 그 세상과 대상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자기의 인지 지각 능력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인지 지각 능력을 파괴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데 이게 인지 지각 능력이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이걸 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고를 파괴한다는 얘기죠. 뭐 자기의 이고나 혹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고라는 용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셀프를 파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파편화시킨다는 이고를 파편화시켜버려요. 아주 심한 게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파편화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공격했을 때 이게 사이코시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식물인간처럼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인지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한다면 안, 이, 비, 설신, 의가 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 눈으로 보는 눈, 귀, 코, 혀, 몸, 그 안입이 설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게 의식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있고 의식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지각하고, 그러니까 감각기관도 있고 또 이 감각기관에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의식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각 능력, 그리고 그러니까 감각하는 능력과 이걸 판단하는 마음까지를 쳐버린다고 한다면 인지, 지각 능력, 그리고 어떤 판단 능력, 이런 우리의 마음의 기능 자체가 파괴된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딜루전한 상태에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속에서 이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치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꿈에서 드러났던 것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가 자기 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기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귀 속을 보니까 피 맺히고 진물은 물질이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기관이 자기의 지금 들어서 알 수 있는 이 귀의 감각기관 자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상징적이죠. 귀에 피멍이 들어있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소화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사례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는 이분의 히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이 와서 과거처럼 자기를 공격할 때 사실은 자기가 불편한데 형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형에게 자기의 불편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 사이카틱한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으로부터 이분이 형에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치료적인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고생했느냐의 그 원인을 꿈속에서 찾아본다면 이분의 귀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보는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고 할까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다. 외부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 우리 마음의 능력 자체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파괴됐다고 이분에게는 데미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의 데미지를 입게 되면 우리가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자기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 대상 관계를 의미 있게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외부 대상과 교류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잘 보고 잘 들으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 상대방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도 상대에게 느끼는 정서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이게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정상적인 대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기는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느껴야 될 것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한 경우에 사이카틱한 상태에는 거의 사람이 사물화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그냥 어떤 물건이 있는 거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그 기능을 안 하는 어떤 이런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면 거중만 있는 거지 사실은 컴퓨터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인지 능력이나 지각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정지돼 버리면 다른 사람과 의미 있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제 얘기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죠. 네, 교수님, 권장순인데요. 예.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게 중1 아이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한 2년 정도를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그 대면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가서 친구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뭐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도 있다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 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되어도 이 학교 교실 안에서 서로 힘자랑을 아이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이 센 친구, 짱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은 나머지 몇 명의 그룹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뭐 힘을 모아서 다른 친구를 이렇게 따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제 내담자 아이가 좀 그런 피해를 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굉장히 무력했어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정신과 병원에서 약도 복용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상담을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했나? 한 7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한 7, 8개월 정도 이상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차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날 이렇게 친구 관계를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들만의 그런 잘못이 아니라 자신도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무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우울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자기 학교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거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튼 나 그런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좀 힘을 찾고 나니까 학교에 대한 그런 불만들도 조금 사라졌고 친구에 대한 그런 게 좀 있긴 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 친구들도 자기를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회복된 케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가슴 있는 엄마를 공격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이 부분이 제가 좀 와닿았던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그 인지 능력, 지각 능력이 파괴되어 버린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와닿았고, 혹시나 이거에 관련된 그런 저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나중에 소개받고 싶어요, 교수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혼의 이론인데, 네, 비혼의 이론과 비슷한 이론이 또 현대정신분석에서 있어요. 비혼 얘기는 조금 있으면 더 하게 될 때는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여러분 뇌세포를 생각을 하면 뇌세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세포들이 연결돼서 어떤 사고를 하는 거죠. 피지컬리도. 근데 우리 마음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마음이 구성이 된다고 본다면, 그 마음을 어떤 여러 생각을 연결하는 고리를 연결하는 지점, 연결을 공격해버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겉으로 보면 있는데 마음 자체가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지점을 디스커넥트 시켜요. 중요한 지점만 파괴시켜버리면 전체로서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피지컬리도 전쟁 중에 교량을 끊어버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전번에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중요한 다리 하나가 파괴되면서 많은 군수물자가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교량 하나가 파괴됨으로써 전체가 기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 안에서 어떤 링킹을 하는 기능들, 연결해주는 기능들이 파괴돼 버리면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도 이 생각들이 연결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하거나 자기의 환경을 인지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이 기능이 사라져 버리죠. 연결 지점들에 대한 파괴. 이제 이런 개념이 비혼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면 좋겠고,
현대적인 분석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narcissistic defense라고 그래요. 자기애적 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현대적 신분석은 여기서 비온이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미국적으로 실용적으로 설명을 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비온의 얘기에 현대 정신분석의 얘기를 가미해서 설명드린 건데, 현대 정신분석에서 보면 내가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보는 어머니 대상인데,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세죠. 그래서 자기가 불편해요. 좌절 공격성이 생겨 엄마가 자기의 젖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시기심의 이론하고 조금 달리 현대 정신분석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MB라는 개념, 시기심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발달시켜서 이렇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현대적인 정신분석에는 이런 이론적인 것을 정교한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주 프랙티컬하게 미국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나르시스틱 디펜스라는 개념을 스파티니스가 개발을 해요. 자기애적 방어라는 개념은 방어면은 외부에서 자기를 침해해 왔을 때 그 침해하는 것을 자기가 방어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서,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역동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것을 자기를 지켜내는 여러 방법이 다양하게 발달하는데, 그중에 이 사이카틱한 상황하고 연결되는 방어 방법이 공격성이 생기면 이 공격성으로 외부 대상을 에게 그 공격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 자체는 파괴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공격성을 전혀 표현할 수 없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격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공격성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내담자는 이때 이 공격성을 자기 신체로 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자기의 이게 소마타이제이션이라고 신체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 공격성이 처리 안 되면 자기 몸에게 처리를 하도록 위탁해 버립니다. 근데 몸은 이 정신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디 자체가 이러한 공격성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니까 바디 자체가 아픔을 소마타이제이션 현상, 신체와 몸이 아픈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 안에 있는 공격성이 잘 프로세스 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이 잘 프로세스 되지 못하고 이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몸이 아픈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화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화병이라고 하는 게 남편이 맨 바람 피고 있는데 남편에게 왜 바람 피냐고 했다가 얻어맞는 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런 부인이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엄격한 시집에서 자기의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얘기를 못하고 시가에 대해도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분이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 자기 몸이 계속 아픈 상황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보면 아주 엄격한 아주 도덕적인 시부모 모시고 산 며느리가 그 시부모하고 있는 동안에 뭐 10년 동안 계속 배가 아파서 계속해서 위장장애가 생겨 있었던 사람 케이스도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근데 왜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 게, 그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가시거나 해서 같이 살지 않으면 몸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체화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공격성 자체가 엄격한 슈퍼이고로 하는, 우리 초자의 공격성이 다 가버리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이 공격성을 초자가 다 이걸 흡수해버리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공격하는 대신에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가 되어버리는 케이스예요. 엄격한 시어머니가 자기와 동일시가 되면서 말하자면 자아를 슈퍼이고와 초자아가 공격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공격성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심각한 게 여기서 자기 마음을 공격하는, 자기 이고를 공격하는 게 여기서 비온이 얘기하는 비온이 얘기한 사이코시스 이론이에요. 현대정신분석에서도 이 아까 얘기한 신체화로 가거나 심한 우울로 가거나 또 하나가 자기의 마음을 공격하는, 자기 마음을 공격해버리는 게 이게 정신분열증 환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분열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 힘든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어작용이죠.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하나는 대상을 공격해서 내 마음을 풀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죠. 불편한 것을 생각하거나 느끼는 기능 자체를 파괴해버리면 우선 그 불편함에서 벗어난다. 그렇지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리티 감각이 사라지면서 좀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상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이게 정신분열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정신증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현대정신분석의 개념은 나르시스틱 디펜스라는 개념이에요. 자기애적 방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굉장히 프랙티컬한 개념이에요.